조선이 없었다면 세계 역사는 지금도 잘못 쓰였을 것이다. 조선의 역사에서 세계 역사를 뒤집는 대발견이 드러나며 전 세계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정작 우리 한국인들만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418년 전 지구 밤하늘에 처음 보는 낯선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 별을 왜 못 봤지? 싶을 정도로 금성을 제외한 그 어떤 별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604년 10월 9일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이 낯선 별에 대한 최초의 관측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최고의 천문학자였던 요하네스 케플러는 그보다 며칠 늦은 1604년 10월 17일 프라하에서 이 낯선 별에 대해 관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케플러가 약 1년 동안 이 낯선 별을 연구해 남긴 책 뱀주인 자리 발부분에 있는 신성, 이 책을 남긴 덕분에 이 낯선 별의 이름은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 케플러가 남긴 기록들에 대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케플러가 남긴 기록들만 믿고 있었다면 케플러 초신성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들 또한 잘못되었을지도 모릅니다. 17세기 천문학 혁명의 핵심 인물이 요하네스 케플러의 관측이 잘못됐다. 이 사실만으로도 학계는 놀랐지만 학계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낯선 별에 대한 진실이 발견된 곳이 조선이었다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조선의 기록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한 우주 상식을 몇 개 알아보겠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별. 별들은 그냥 아름답게 밤하늘을 수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만 잘 연구해도 우주가 품고 있는 비밀들을 하나둘씩 풀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스스로 빛을 낼 수 없는 행성. 쉽게 이해하자면 태양은 항성, 우리 지구는 행성입니다. 그런데 언제 생겼는지, 언제가 끝인지 추정하기 어려운 행성과 달리 항성은 그 생애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합니다. 즉, 사람처럼 수명이 있다는 것이죠. 항성의 수명은 최소 몇백만 년에서 몇백억 년. 매일 지구를 밝히고 있는 태양 또한 수명이 약 100억 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의 나이는 약 46억 년. 이제 약 50억 년이 남은 것인데요. 그렇다면 수명을 다한 항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역시나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좀 특별했습니다. 항성은 죽는 순간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순간 항성은 생애 그 어떤 순간보다 강력한 빛을 발산하게 되는데요. 이토록 밝게 빛나며 죽음을 맞이한 항성을 우리는 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케플러가 발견한 초신성은 무엇일까요? 사실 신성은 별의 완전한 죽음이 아닙니다. 별의 껍질만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별에서 신성 현상은 여러 번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면 초신성은 진정한 별의 죽음이었습니다. 한 별당 딱 한 번 일어나는 초거대 폭발이죠. 그만큼 폭발의 규모와 폭발 후 밝기도 신성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다시 조선에서 밝혀진 케플러 초신성의 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1604년 10월 17일 하늘에 나타난 낯선 별을 발견하고 관측한 요하네스 케플러. 이때 그가 남긴 기록을 토대로 현대의 천문학계는 이 낯선 별을 유형 2의 초신성으로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케플러의 관측 기록에는 뭔가 찜찜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탈리아 의사로부터 처음 관측된 1604년 10월 9일과 케플러의 기록이 시작된 1604년 10월 17일까지 8일간의 기록 공백이 있었고 기록 자체도 정밀하다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찜찜함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해소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케플러보다 먼저 이 초신성을 관측한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로 조선. 기록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조선이 남긴 보물, 조선 왕조실록. 여기에는 기록의 끝판왕과 함께 조선의 하늘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1604년 10월 13일부터 초신성에 대한 관측을 시작했고 1605년 4월 23일까지 약 7개월 동안 초신성에 대한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냥 기록이 아니었는데요. 케플러의 기록 공백을 채운 것은 물론 훨씬 더 정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무려 130회에 걸쳐 다른 별과 비교해서 밝기나 크기 등을 자세하게 묘사해 둔 것이죠. 밤 일경의 객성이 미수십도에 있어 북극과는 110도 떨어져 있었으니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은 누르고 붉으며 동요하였다.
선조 37년 9월 21일. 또한 초신성이 폭발하고 가장 밝았던 50일에 대한 기록도 남겨져 있었습니다. 현대의 천문학자들은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남긴 기록을 토대로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케플러 초신성은 기존에 연구된 유형 2 초신성이 아닌 유형 1 초신성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초신성이 유형 1인지 유형 2인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유형 2 초신성은 수소의 융합을 모두 마친 태양 크기보다 작거나 비슷한 항성들이 폭발한 것이고, 유형 2는 태양보다 8배 이상 큰 항성들이 폭발한 후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별은 연구에 대해서 쓰임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유형 1에 해당하는 초신성은 규칙적인 밝기 곡선을 보이기 때문에 천체 거리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합니다. 2011년 유형 2 초신성을 이용해 우주의 팽창 속도가 45년 전부터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과학자들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없었다면 케플러 초신성은 지금까지도 유형 2로 분류되었을 것인데요. 이로 인해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현재는 케플러의 기록보다 더 많이 인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참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조선의 기록 덕분에 케플러의 초신성 오류가 바로 잡혔다는 사실을 정작 우리 한국은 3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외 천문학자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천문학자들의 활약이 아니었습니다. 1966년 서울대 교정학에서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을 발견하며 시작된 것이었죠. 중국의 천문학자들이 이 기록을 해외에 소개하면서 케플러 초신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알려지게 된 것은 약 30년 후인 1997년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김정욱 교수가 한국으로 귀국하면서였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이 중국 천문학자들에 의해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런데 천문학계에서 조선 왕조실록의 활약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중 세종실록에 실린 한 별의 기록 덕분에 미국, 영국, 폴란드가 참여한 국제 연구진들은 신성에 대한 또 다른 비밀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2016년 6월 정갈자리에 있는 한 별이 가스 구름에 둘러싸여져 있는 것을 관측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별에 대한 과거의 관측 기록은 미국 하버드에서 찾게 되었는데요. 발견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별을 연구한 결과 자신들이 관측한 별이 1437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세종실록에 기록해둔 별과 동일한 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객성이 처음에 미성의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병에 가깝기가 반자 간격쯤 되었다. 무릇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별의 위치, 별 간의 거리, 그리고 기간까지 조선의 천문학자들은 당시 조선의 밤하늘을 정말 자세히 기록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자세한 기록이 있었기에 현대 연구진들은 이 객성이 신성현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연구진들은 신성이 폭발한 후 다음 신성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별의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 사이에 외소 신성이 수차례 발생한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별 하나의 신성 폭발과 신성 폭발 사이를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려 600년 전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당시의 밤하늘을 자세히 기록해준 덕분에 현대에서는 인간이 한계를 뛰어넘고 별의 진화 양상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정밀했던 기록 방식이 얼마나 훌륭한 유산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